네. 그건 아니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 어디까지 했는지. 성담론이 너무 충돌되면은 네. 어떻게 이제 해법이 뭐냐. 네, 그래서 계속 강대강으로만 가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 모든 이런 성 갈등을 일으킨 주범이 바로 페미니즘이고 저희가 페미니즘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여성을 혐오한다거나 여성 인권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간을 모든 사람들을 다 평준화 시켜가지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모두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획일적으로 여성을 싸잡아가지고 여성은 피해자고 남성 가해자라는 식인 것은 절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거. 근데 페미니즘은 그런 이분법으로 장난을 친다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이분법이 결국 성갈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담론적으로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런 이 갈등과 이 갈등 양상을 펼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고 여기에 그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페미니즘의 폐해를 깨닫고 지금 이제 새로 정비가 되는 상황이고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 여성조차도 반발했어요. 이것도 제가 여성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피해를 미투의 피해처럼 여성들이 부메랑으로 다 받게 되고 남녀가 원래 조화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이게 거꾸로 성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불편하고 어떤 면에서 여성이 더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갈등이라는 거 솔직히 지금 제가 보기 약과 같아요. 페미니즘 세력들을 이대로 이제 뭐 냅둔다면은 여기저기서 뭐 낙태 확산 운동 더 벌어질 거고 그러면 나중에 젠더 폭력 방지법까지 뭐 대두되고 그러면은 남성들 가만히 있겠어요? 솔직히 지금 2030 남성들 가부장제라는 말 자체도 저는 아예 인정하지 않지만은 가부장제에 대한 어떤 뭐 요만큼의 혜택도 못 보고 자란 사람들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낳자마자 그냥 남성이란 이유로 그냥 가해자가 돼버리고 강자가 돼버리고 뭐야 왜지 가보면 여자들한테만 전부 다 뭐 이렇게 뭐 혜택과 특혜를 줘버리고 뭐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지 간에 페미화된 여선생들이 뭐 완전히 남학생들 차별이 뭐 말도 못한다고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진술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꼭지를 이렇게 꼭지가 돈 이런 남성들이 낙태 확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징병 거부 운동 안 하겠어요? 이런 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지금 헬조선 그러면서 해외 떠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그리고 묵묵히 지금까지 뭐 여성 피해만 강조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길을 걷다가 맨홀 뚜껑 아래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 남성들이고 뭐 징병,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안보의 혜택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진창을 부르고 뺑이를 치는 고생하는 장병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또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아무리 여성이 고생한다고 하지만은 전선주 올라가가지고 전기줄 고치는 여자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직업들을 전부 남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기가 물에 존재를 모르듯이 암암리에 남성들이 해왔던 헌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그냥 아예 함구해버리고 여성들이 피해본 몇 가지들만 자꾸 이골로듯이 골라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서 이런 성갈등을 일으키니 페미니즘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성갈등은 더 심해지지 절대로 완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SNS 말씀. SNS는 이제 어쨌든 특수화된 기재고 이걸 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그 레디컬한 페미니스트와 일반 여성들을 현실 생활에서 분리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아니요. 저는 전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삼성 들어갈 때 사트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그때 시험 보긴 했는데 들어가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 하면은 특징이 인성검사를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갖다 자기가 하나하나 골라서 내가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찍기가 힘든 그런 문제 인성검사를 하면 돼요. 아니면 또 요새는 이제 얼굴로 사진으로 이제 표정 분석한다든가 이제 또 그런 과학적인 기법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미투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미투가 오히려 이걸 주도한 페미니스트 애들에게도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페미들이 어떤 짓거리를 어떤 행동을 하건 기업은 그렇게 되면 그 이상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남성들도 피해를 보지만 페미니스트들이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페미니스트를 만나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미투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한 1년이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페미니스트들도 저희가 이렇게 미투 반대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낄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확신합니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뒤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이 정치권을 잡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에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잡았을 때 과연 페미니스트 여자를 정치권에 뽑아주겠냐 그거죠. 안 뽑죠 당연히. 그래서 정치권 진입도 결국엔 페미니즘이 여성의 정치권 진입도 가로막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미투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은 그랬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그 권력 관계 기반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지배와 피지배 양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구조론적 발상이죠. 전형적인 뭐 진보적인 또 좌익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죠. 간혹 보면 군대 내 어떤 성폭력이라든가 그건 이게 동성 간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어쨌든 그러니까 미투라는 이름을 어쨌든 올린다 그러면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미투도 그게 결국은 이제 군대 내 문제라는 게 이게 그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일종의 권력관계. 뭐 최근에 안희정 지사가 문제가 됐던 것도 처음에는 연인 관계였다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본인이 뭐 여론거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도지사와 뭐 이런 관계에서 발생했던 거라고 지금 어쨌든 또 얘기가 갈등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부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조리. 사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갑을 관계가 다 권력 관계예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뭐 을들이 전부 다 죽창을 들고 여기 이거 때려 죽여라 그렇게 돼야 이게 사실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성희롱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것도 문제고 또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조리를 극복을 하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하는 게 인류의 저는 어떤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떤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분석해가. 그러나 미투 같은 폭로전은 아니다. 무식한 방법이고 비문명적인 방식이다. 어떻게 개인의 주장을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낙인을 찍어가지고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냐. 그게 그 주장이 맞다면 또 모르겠는데 틀린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당장 피해자 몇 명을 구제하는 자체로서는 우리가 뭐 속 시원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폭로전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낙인을 찍고 매장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몽둥이만 만든 인민재판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문명인이라면 사실 이거를 애시당초 나올 때부터 진단을 하고 이건 위험한 방법이다라고 제동을 걸었어야 맞는데 감성파리가 이성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건. 어쨌든 말씀하세요. 네. 이제 첨부하자면은 기본적인 현대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갖다가 따라서 현대법의 체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 사적 복수는 금지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국가 체계는 안 그러면 행정이나 사법제도 모든 제도를 갖다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적 복수는 금지된 거죠. 근데 그 미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할레우 법칙. 내가 이만큼 네가 나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그만큼 해준다. 그런 걸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 갖고 공격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경찰서를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 사회에서 이제 시초화됐던 게 사실 그 이제 서검사의 그 발언이었잖아요. 근데 그 서검사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그거는 혹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사람이 소뒷발에 뭐 쥐를 잡는다는 말도 있고요. 물론 뭐 다행스럽게 참 잘 풀린 경우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제가 항상 서검사가 조금 그런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죠.
아 물론 그 불이익은 그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이익을 겪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제 얘기가 자꾸 저기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그런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데 왜 그게 미투 같은 폭로전이고 인민재판이냐, 그 방법론을 저희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성공 사건만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자기는 이제 검찰 내에서 계속 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고. 그게 정말 명백한, 그래서 이제 네네네.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뭐 네. 폭로전은 양상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본인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매스컴에다 자기의 피해 사실을 알렸던 거고. 이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죽인 어떤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놈이 내 아들 죽였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얘가 죄가 아니래. 너무나 억울해갖고 이 사람이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한풀이가 된 거지만은 그게 과연 올바른 방식이겠느냐. 저는 그걸 되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그 방법론이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위험한 발상이다. 네. 성검사의 어떤 그런 방법은 좀 잘못됐다 생각하니. 물론 그런 부분이 몇몇 사람들한테만 갱신이 돼가지고 됐다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그게 하나의 룰이 돼가지고 퍼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해라. 이 사람이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행한 일인데 문제는 그 방법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문제란 거죠.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찰서나 이런 데 법적인 걸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최후로 언론한테 호소해 갖고 그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저는 제 생각으로선 그건 긍정적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폭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폭력도 있고 노인한테 하는 폭력도 있고 애기한테 하는 폭력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 간의 폭력도 있습니다. 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하는 뭐 점령하는 그런 폭력들도 여러 가지 세상에는 폭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 세상 페미니즘이 만연하는 러드 램펀트 하는 이런 세상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만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 더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페미니즘이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이나 그런 시스템 자체를 고착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이 금과 옥조로 정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아무도 반론할 수 없는 분위기를 얘네들은 조성해가고 있죠. 우리들은 그거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젠더에 민감성 있는 남자들은, 그 다음에 게인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딘 남자들, 감수성이 무딘 남자들은 그런 쪽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성이 권력을 갖고 있고 여자들은 피해자다. 이분법적 논리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가 조금 부연드리자면은 예컨대 모 검사의 어떤 억울함이 이렇게 어떤 미투적인 그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온다면 또 역으로 그럼 그 미투에 대한 불장난으로 무고한 사람이 자살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피장포장의 오류, 순환 논리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미투라는 자체가 이렇게 어떤 음양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양상을 본다면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순기능보다는 새로운 희생자를 양산시키는 그 위험성이 훨씬 더 많은 거로 문명인답게 이거는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매국노주기자고 죽창 들고 인민재판할 수 없습니다. 그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미투에 관련된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은 구제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콘텍스트라고 그러죠. 맥락적 이해. 우리가 30년 전에는 서리를 흔히 했어요. 지금은 그게 절도입니다. 30년 전에 콘텍스트 맥락적 이해를 그대로 현재로 옮겨 와갖고 30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둘만의 상황을 검증되지도 않은 채 떠벌린다면은 그것도 요번에 김생민도 있었고 그다음에 못생긴 무슨 그 배우 조연 배우 하나 있었죠. 그 배우도 여관까지 따라왔다가 시도를 했는데 여자가 싫다고 그래갖고 그냥 나갔다. 달수인가 5달수인가 그 사람도 그랬고 그런 경우에 상당히 이 가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단순히 그런 페미니즘성에 현혹된 여자들의 한풀이로 그것이 방식이 이용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자는 거지. 성폭행 그거는 우리가 성폭행은 단죄돼야 됩니다. 차라리 형량을 더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것들이 없어져야 대부분의 남자들이 피해를 안 봐요. 일부 성범죄자들 때문에 남자들이 지금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미투의 방식이 그런 부정적 외부 효과를 더 발하게 하는 더 가속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상당히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사실 어떤 기본 개념인데 네. 그 사건에 연루됐던 여성들은 사실 저는 이제 말씀하신 모달수와 같이 여관을 따라가는 거 여기를 좀 직접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근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그 여성이 그 당시에 겪었던 어떤 그런 공포감이라든가 당시에 어떤 가까스로 그 현장을 이제 몸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오돌오돌 떨고 그러니까 오달수도 겁이 났는지 밖에 나가면 해줬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까스로 그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는데 이제 그 여성은 사실 그 여성이 겪었던 어떤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얘기긴 하지만 그 여성이 겪었던 피해는 우리가 그것도 등한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건 예. 별개의 논의가 필요한 거죠. 예, 미투가 저한테는 네.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복수하면 그 피해자는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일단 그 질문을 첫 번째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피해자가 복수 말고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지고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꼭 복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여성이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거를 굳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남성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분에게 여러 가지 정신 상담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여성의 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이제 이중적 아까 인게로페 에버펠트의 이중적 모순된 기준을 갖다 메시지를 남자한테 던진다 그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 여자분은 그때 당시에 피해가 정신적 피해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된 건 현재로 갖고 와서 얘기해도 강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강간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합의된 어떤 성관계가 될 줄 알았는데 오달수는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해갖고 여자가 싫다고 해서 결국은 나간 거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일어난 건 아닌데 정신적인 피해가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건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오달수가 계속 무명이고 안 그러면 살인자나 사기꾼이 되고 그랬다 했었으면 그 여자가 그걸 지금 와서 미투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수 예. 그냥 계속 이제 인구에 회자되고 네. 영화에 나오고 이러니까 예. 본인 피해가 가중이 예. 그렇게 또 되고 자기 그 남자의 얼굴을 자꾸 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느끼겠죠. 그건 순전히 내적 문제이며 자의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실 세계에서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발생된 리절트, 결과물이 없다는 소리죠. 근데 여자 자의적인 기분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재단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특별히 과거의 얘기를 물리적으로 뭐가 발생해서 이거 봐 흔적이 있지 않느냐 상처가 있지 않느냐 정신적인 상처도 물론 상처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층간소음 같은 거 기본적으로 만약 그건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가서 살인도 하고 그런 일이 흔히 발생하는데 왜 꼭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공을 하면 안 그러면 돈이 있거나 안 그러면 물리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스테이터스가 높아졌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고 오달수가 벌써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온 거는 좀 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만 해석하는 거는 그건 여성들의 입장에서만 너무 자의적인 해석에 우리가 매몰된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모든 세상을 재단한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를 떠나가지고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이러는 동성 간의 그런 것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어쨌든 피해자라는 게 발생하죠.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느끼는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런 어떤 피해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성 문제에 국한시킨다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나옵니다.
그거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미투의 이제 문제점을 저희는 이제 미투의 문제점을 계속 별도의 논의라는 네. 어떤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물론 발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미투라는 잘못된 문제점을 가지고 이게 명백히 사람을 폭로하는 방식 아니에요. 사람을 폭로해가지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낙인을 찍는 방식인데 이걸 정당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리고 이 미투가 문제는 또 그런 감성팔이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성역화 시킨다는 겁니다. 성역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그 미투 관련 법안이 140건이 나왔단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실제로 국회 포럼 가보니까 140건의 어떤 미투 관련 법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권 여당에서 미투 법안만 90%를 발의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성범죄 기준 자체도 모호해진 게 뭐냐면은 지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쁘다가 성희롱이 돼버렸어요. 지금 어떤 새로운 페미니스트 세력이 등재된 것이 예쁘다가 성희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잘생겼다는 또 성희롱이 아니래.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여성은 젠더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한테는 여성이 자기 주관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성이 자기 주관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면은 여성의 말이 그냥 천지창조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정당화 시키는 게 이제 미투 관련 모든 이런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렇게 이렇게 어깨나 어느 부분만 특정 부위를 만지면 성희롱이 됐지만은 지금은 그냥 말만 잘못해도 성희롱이 되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미투 관련 법안들이 바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세부적인 얘기와 세부적인 얘기에 이제 감정이 덮어 씌워져 갖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미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게 정말 일어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해주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연돼 갖고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력이 꼭 여자에 대한 폭력만이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보다 더한 악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폭력은 세상에 난무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피해를 항상 입을 수가 있고 피해를 또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만 해석의 방식에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E는 MC 자승처럼 공식화된다면 그거는 그 공식화된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 수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개개적인 얘기라든지 세부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같이 그야말로 국회 공청회 가서 얘기를 하거나 따로따로 따지지 않는 이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저기서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의 예를 우리가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잘못된 시스템 자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EBS 쪽에서 이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이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일단 페미니스트들이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무기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걸 내려놔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저는 또 여성의 폭력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성을 그렇게 숨기냐 봤더니 실제로 그 프랑스의 중도 페미니스트 엘리자베스 바댕테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미니스트에게 여성 폭력의 실체를 다룬다는 건 정당하지 않다. 언제나 남성에서 기인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뤄야 할 것이며 여성이 남성에게 또는 여성에 강한 여성의 폭력성을 다룬다는 것은 여성의 명분을 더럽힐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 말에 굉장히 동의하고 아마도 페미니스트로 다 이런 논리에 입각해서 숨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제 전부 이제 PD님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여기 쪽에서 이제 다른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 페미니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생물학적이나 생태학적으로 이 자연은 균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건 어떤 국가건 과거든 미래든 그 다음에 인종을 떠나서 예를 들자면 이것도 예입니다. A형이나 O형이나 AB형이나 이런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각 어떤 나라마다 레즈비언이나 게이의 비율도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시대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열심히 일하는 상황과 파레토 법칙, 20대 80 그런 법칙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이런 말을 꺼내는가 하면은 페미니스트들은 문제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죠. 그러니까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뭔가 하면 어렸을 때부터 남성들에게 학대를 받았던지 아버지가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혼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딸만 가지고 있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 여대 출신이라든지 그런 여자들이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가져온 피해의식에 의해서 자기 정신 자체가 지금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정신병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마치 종교적 광신처럼 어떤 논리적인 얘기를 해도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좋은 균형을 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자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미친 사람한테 토론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 공도님도 계시지만 광신노랑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환 논리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관련된 것에서만 그 안에서만 이론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적인 이성적인 균형 잡힌 얘기는 할 수 없듯이 페미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런 논리를 갖다 대도 다른 식으로 논리를 갖다 대요. 뭐 어떤 식의 논리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자면 모든 것은 남성으로부터 나오고 자기는 아까 말한 이분부족 논리를 갖다가 자기네들은 항상 피해자다.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좋은 예죠. 중세에 카스트라토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라토가 이제 거세를 해갖고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여자들은 여성 차별을 했다. 걔네들한테 그러죠. 실질적으로 거세당하는 건 남자 아닙니까? 근데 왜 여자가 그걸 못하냐? 여자가 저 교회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여러 성도들이나 안 그런 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린 차별을 받았다. 여성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남자예요. 불화를 다 잘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은 논리적으로 무슨 이끌어 가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은다 하더라도 쉽게 먹히지는 않고 일정 세대가 지나가면 그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도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를 구하지 못할 때니까 자손을 남기지 못하죠. 그런 유전적인 인자를 또 그것도 유전적으로는 그 뇌세 그 게이나 안 그러면 레즈비언처럼 유전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자를 남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기 때문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지금보다 많은 이렇게 균형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전체 생각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성차별이라는 게 결국은 남성의 또 희생이라든가 남성의 헌신이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합의됐다는 거는 좀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뭐 남성 소프라노, 카스트라토 같은 경우 물론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예 뭐 여성을 교회에 아예 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뭐 억지로 남성 소프라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결국은 거세를 당하고 또 남성이고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여성들이 조금 뭐 제약을 받았다지만은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12인분, 3, 4인분의 어떤 건사, 개인 가족 건사 책임 부양을 하지 못하면 남자 사람 구실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입체적인 선상에서 같이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자꾸 미투 어떤 억울한 여성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좀 공허한 또 순환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30년 전에 억울한 거 그럼 뭐 성희롱 뿐입니까? 다 갖고 나와야죠. 그럼 뭐 다. 옛날에 30년 전에 권력 관계로 가불 관계로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기타 등등 30년 전에 한풀이를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억울한 사람 얘 어떡할래 하는 거는 저는 오늘 논점의 어떤 그 포커싱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지금 미투로 사회 손실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게 억울한 사람 몇 명 물론 우리가 저기 어떤 배려를 어떤 뭔가 뭐 무슨 뭐 조치는 있어야겠지만 그것이 과연 이렇게 국가를 뒤집어 놓을 만큼 미투 법안을 만들고 현안이 산적한데 이 짓을 해야 할 만큼 지금 미투가 국민과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생사 기록 존망을 좌우할 만한 문제냐. 그리고 이렇게 법안을 떼거지로 만들어 놓고 젠더 폭력 방지법이라는 이런 전대 위반의 법까지 만들어야 할 만큼 이런 부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게 정말 포커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 뭘까요? 모계 사회죠. 여성 우월주의적 모계 사회. 예, 그거는
책으로 표현하자면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하도 제 페미들이 법- 페미책 예, 읽으라고 제 해서 법- 그거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그거더라고요. 봤는데 메갈도 거기다 나오는. 예, 맞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남자들은 지금 남자들처럼 힘이 강한데 여자들이 이제 페이스 커터라고 이제 그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을 통해서 남자들을 길들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길들여서 이제 남자들은 광산에서 일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사회에서 그 상부를 차지하고 그런 세계가 나옵니다. 그 이갈리아의 딸들에서는. 근데 저는 진짜 페미들이 그런 세계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자은행을 통해서.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계에서 그런 그 여성 모계 사이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있었지만 근데 입증이 다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예, 근데 목의 사회 자체가 뭐냐 뭐 원시공산제도 그렇고 그 남자와 여자가 그 확실하게 분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일했던 국가에 다 정복당했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고 보고 봐도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아요. 정신병자 집단이고 뭐 거의 뭐 사실 이 자체가 오늘 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페미니즘이 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종류가 굉장히 많다. 페미니즘에도 뭐 분파가 많다 그런데 그 솔직히 철저한 사기극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참정권 운동이 벌어진 거는 예전에 이제 뭐 그걸 1세대라고 멋대로 이름 붙이고 60년대 결성된 이 페미니스트들이 뭐 참정권 운동을 가지고 무슨 뭐 이게 자유주의 페미니즘 운동이고 뭐가 또 에코 페미니즘 지금 에코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 페미니즘 어느 단체가 있는지 한번 갖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어요.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주름 잡고 있는 이 페미니즘 세력이 전부 레디컬 이 하나의 그냥 페미니즘 60년대 나온 그 페미니즘 세력이에요. 근데 어떤 막시즘을 짜깁기 하고 급조된 사상이다 보니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가부장제. 우리가 맨날 뭐 가부장제 그러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뭐 거창한 개념 같지만은 자기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가부장제가 뭐야? 그럼 막연히 그냥 남성이 여성을 지배했던 그런 관념. 근데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다 의견들 분분하니까 정의를 못 내리는 그런 개념인데 가부장제라는 개념도 이게 마르크스의 동반자였던 엥겔스가 자기 저서였던 그 가족 소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그 저술에서 그 최초는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 어떤 사회주의 이상향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으로 가부장제를 그때 본격적으로 다루는데 페미들이 바로 이 가부장제를 싹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 교리로 삼는 거죠. 이 미투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그런 가부장제라는 거는 결국 쉽게 말해가지고 봉건제 타도 같은 그런 추상적 개념인 거예요. 어떤 타도, 어떤 그런 기존의 권력 관계를 그냥 다 없애버리자라는 그런 막연한 타도 개념인데 그걸 그대로 짜깁어가지고 미투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고 강자다. 구조적으로 강자고 여성은 약자다. 이런 발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투는 이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여성을 보호해, 그리고 여성 관련 법안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좀 이따가 젠더 폭력 방지법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지 예산. 성인지 예산. 우리가 보통 이런 말 많이 듣죠. 젠더 감수성. 이 페미들이 주로 논리와 팩트에서 발려지면은 젠더 감수성 젠더 감수성이 없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거 뭐 대단한 말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페미 교리로 봤을 때 내 말에 동조 안 해? 성차별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으면은 너는 성차별주의자야라는 그런 낙인 찍기의 하나의 어떤 그런 워딩일 뿐이에요. 낙인 찍기에. 그게 원래 이 미국의 감수성 훈련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발상으로 나온 게 성인지 젠더인지 예산. 우리가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인지 예산. 기존의 모든 이런 이런 어떤 문명이나 문물들이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여성의 어떤 불이익들을 전부 다 캐치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자 그런 발상인데 예를 들자면 교통감염자 같은 거예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정한 어떤 지역에서 어떤 그 사고가
그 발생한다는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성차별을 그런 식으로 교통사고를 측정하듯이 감별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뭐 무슨 지수 그러죠? 무슨 뭐 저기 저 성평등 지수 나누듯이 어떤 그런 저기 저 성차별 지수를 자기들 멋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게 성인지 제도고 성인지 예산인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여자가 길을 걷다가 하이힐이 보도블록에 꼽혔어요. 그건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따른 여성 차별이기 때문에 이거 저기 저 전면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예산 처발라갖고 그거 다 뜯어 고쳐야 되고 버스 올라가는데 치마가 걸려요. 남성 중심 사회의 어떤 그런 성인지 거기에 걸려가지고 젠더 감별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시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에 34조를 투입했어요. 심지어 어떤 측정된 예산을 보니까 신세대 독신 여성의 심리 안정을 위한 반려견 지원 예산. 반려견 지원. 개 키우라고 여자가 외롭고 신세대 20대 여성이 뭐 외롭게 사는 것조차도 하나의 남성 중심의 젠더 차별인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갖다 붙이면 다 젠더 차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지금 하고 앉았고 여성 가산점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나온 부분들이고 지금 페미니스트들, 페미정당에서 지금 발의하고 있는 그런 여성 정책들이 다 이런 발상인 겁니다. 미투도 결국은 이런 발상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해야만 남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한다는 그런 광신적 교리. 그리고 조금 아까 막상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국회 포럼에서 뭐 기존의 세상은 남성이 뭐 저기 지배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여성이 지배해야 한다. 그 얼마나 유치찬란한 발상입니까? 그럼 남성이 2000년간 여성을 지배했으니까 여성이 2000년간 앞으로 지배하고 그럼 그 이후에 또 다시 남성이 지배하면 되겠네요. 이런 참 초딩도 웃을 이런 한심한 생각에 국민들이 취해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페미니즘의 반기를 들고 지금 반페미니즘 운동이 들고 일어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들어왔는 국회에 여성들은 일반 여성들이 아니죠. 전부 다 페미니즘을 외국에서 다 공부하고 왔습니다. 성공회에 나왔는 민주당 남모 의원 그 예전에 군 가산점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가고 싶은 군대 만들고 군대에서 뭐 다른 기자도 얘기했지만 눈 오는 게 재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모병제 하면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 공천 할당제가 고위직의 남성이 적다고 해서 그 무조건 여성 할당제를 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남성들이 그만큼 요직에 그동안 시대적으로 해왔던 그런 시대의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녀 동수내각까지 그렇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사람 끌어다가 동수내각을 하면 뭐 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인지 예산이 34조라고 저 얘기했는데 100조. 여성 아니 모든 여성 전용 예산을 다 따지고 보면 뭐 일가정 양립이다 뭐다 근데 실제로 여성 전용 예산들 그렇게 퍼부었는데 실제로 폐지 줍는 할머니들이 왜 생기고 고생하는 청소하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연대된 여성단체들도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그 페미들이, 우리 맨날 그 반페미니즘 집회라든가 반페미니즘 운동을 하면은 이거를 자꾸 뭐 여성 혐오로 딱 꼬리표를 붙였는데 저희 의견에 동조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같이 그 연합 집회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그 동조하시더라고요. 페미니즘 여성학측을 한번 보더니 이게 좀 미친 사상인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올바로 박히신 그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지금 이 예산을 그렇게 투입했지만 결국은 성 갈등 어떤 그런 이런 소모 비용으로만 다 탕진했지 실질적으로 여성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지원책을 뭘 했으며 그리고 성인지 예산이 34조인데 그렇게 난리쳤던 그 4대강 예산이 22조고요. 국방 예산이 43조예요. 근데 성인지 예산, 그 하이힐 예산이라 불리는 성인지 예산이 34조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예산, 뭐 여가부 예산이다 보다 다 합치면은 100조가 넘을 거예요. 100조면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독거노인 그리고 결식아동이 뭐 100만이 넘고 그런데 아니 그런 헛된 예산 낭비를 해야겠습니까? 그 이상에서 뭐 페미드 관련된 일이나 직장 그런 거에 보존하는데 다 들어가는 거죠. 자기네들 쉽게 말해서 이익을 경제적 유인을 위해서 그걸 갖다 자꾸 밀어붙이는 겁니다. 경제적 유인을 위해서. 그리고 젠더 비즈니스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권 비즈니스란 말도 있지만은 이런 이제 그 페미들이 젠더 비즈니스 예산으로 일단 뭐 하나 만들면은 거기 일단 인력 필요할 거 아닙니까? 딱 그런 예산인 거예요. 예산 들어. 예. 쓰고 먹고 놀고. 예. 그래가지고 뭐 공무원들한테 뭐 교육시키고 심지어 초등학교한테까지 공교육으로 페미니즘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뭐 심지어 뭐 성인지 어떤 교육도 시킨다고 그러고 걱정인 게 지금 자라나는 이 신세대들을 완전히 차세대들을 완전히 뭐 장애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이 페미니즘 교육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성애 젠더 교육이 같이 들어갑니다. 왜냐? 젠더 동성애 부분은 페미니즘의 한 몸뚱아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차별 낙인 찍기와 낙태 확산과 젠더 동성애 확산은 페미니즘의 3대 교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여기가 회원분들 협회가 궁극적으로 좀 지향하시는 지향점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남녀 존중이죠. 페미니즘을 없애고 사회 부조리, 잘못된 페미니즘으로 인한 그 병폐로 인한 사회 부조리를 남녀가 서로의 정상적인 어떤 사회로 만드는 거죠. 남녀가 서로의 특성, 뭐 성체 어느 정도 성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하면서 조화로운 평등을 바라는 것이지 페미니즘이 말하는 그 비현실적, 기계적, 산술적 평등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조화와 균형.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차이와 차별, 그거 명백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걔네들 무조건 다 차별로 몰고 가죠. 차이가 있는데. 여성 의원 수가 뭐 적다고 해가지고 결과의 차이를 기회 차별로 호도해가지고 막 그 뭐 탈당제 하자고 그러고 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발상입니까? 아니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 생태 방식적으로 인류가 먼저 일단 남성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결과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거를 전부 다 뭐 딱 싸잡아가지고 숫자를 맞추자는 거는 한마디로 자기 발목 길이에 맞춰갖고 바지를 자르자는 그런 발상인 거예요. 바지 길이에 맞춰서 발목을 자르자는 발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 키에 맞춰서 바지를 재단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이분법들이 너무나 많은 좀 피해를 양산시키고 있고 지금 지금 조금 있다가 젠더 폭력 방지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어떤 페미들의 어떤 그런 이 굉장한 산술적 어떤 그런 그 관점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교과서를 세워보니까 여자 수가 남자보다 3시 적더라. 이 차별이다. 이런 짓 하고 여성단체를 이런 짓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모된 손해 비용이 말도 못합니다. 성별 갈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비용이라고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건 아실 겁니다. 신호등 남자 모양으로 돼 있는 거 바꾸자고.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이 된 거죠. 전부 사회적 비용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 의해서 그게 자꾸 모자랄수록 우리한테 세금을 더 뜯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복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단체 관련, 페미니스트 관련 지원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전부 다 친페미적인 입장만 나오지 반페미니즘을 완전히 그냥 페미니즘 자체 성역화 시켜가지고 페미니즘 비판 자체를 혐오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이거를 입수를 못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의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데 미국은 지금 그게 그 움직임이 생겨가지고 이제야 이제 페미니즘 견제 장치가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는 와중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페미니즘이 편파적으로 국민의 뇌리를 다 세뇌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법률 실상을 알거나 한두 것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이제 여성 단체들이 그만큼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이 편중이 우는 아이 뭐 젖준다. 근데 여기 분들이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계신 건데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남성들도 목소리를 내면 되는데 남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인식도 인식이고 여성 자체가 3,000개가 넘는다는 말씀을 제가 자꾸 들었는데 여성들은 정치 권력화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 성차별을 철폐라는 교묘한 명분을 가지고 모든 거를 그냥 뭐 이거 뭐 PC까지 가면 뭐 진짜 상 복잡해지는데 성역화시킨 거죠. 인종에 대해서 조금만 비판하더라도 무슬림을 비판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자, 제노포비아가 돼버리고 그리고 저기 저 어떤 저기 저 페미니즘이라든가 성별에 대해서 조금만 저기 잘못 얘기를 하더라도 완전히 무슨 뭐 저기 그 호모포비아 뭐 그런 식으로 동성애 차별론자라든가 젠더포비아라는 식으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기 포비아 페미니즘 이란 말이 이제 나올 이제 그런 상황까지 도래할 정도로 뭐랄까 강압이라든가 어떤 권력화된 성역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게 사회의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이상적으로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남자들한테는 생업이 있어요. 먹고 살고 가부장제 이때까지 내려온 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걸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남자들의 의식 속에는 그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일을 해갖고 여자를 먹여 살리고 여자가 일해서 남자를 먹여 살리는 경우는 아마 지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죠. 많이 적죠. 그래서 남자는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뭐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여자들 중에서 어떤 의식화된 사람들이 페미에 대해서 현혹된 여자들이 전부 나와갖고 페미니즘 활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에서는 규합이 잘 되고 세가 세지고 정부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하면은 먹고 살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더욱더 가일층 힘을 쓰게 되죠. 하지만 남자는 지금 우리처럼 전부 생업을 딴 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와갖고 여기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여자들은 경제적 유익과 자기 이익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페미니즘 운동을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적 유인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희생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남자들의 새가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고방식 자체도 다양하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오직 피해 관점에서만 자기네들이 있는다고 생각하고 규합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가 그렇게 많을 수가 있고 남자들은 그런 게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마치 모래알처럼 이렇게 딱 지면 지능이랑 모래알. 지능과 모래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걸 얘기하면 이제 또 왜 미투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감이 훨씬 더 커졌는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페미니즘이나 그런 것 때문에 희생 보는 사람들이 다 젊은 층이었거든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기존에 그 사람들 한 60년대생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는 페미니즘이나 그런 게 없었고 항상 자기가 볼 때는 가부장제의 이득을 어느 정도 누린 것 같이 그렇게 느끼면서 자랐고 그런 사고 방식에 이제 딱 박힌 채로 이제 계속 커서 이제 사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우습게 보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미투 사건이 이게 그분들의 그 생각을 이제 깨는 이제 하나의 거다란 큰 운석 같은 게 된 건데 이제 사회 상층부 뭐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70이어도 80이어도 이제 미투 앞에서는 이제 뭐 다 같이 이제 평등하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서야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거거든요.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미투 때문에 오히려 안티페미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는데, 근데 이 미투가 계속되면 이제 사회적 여파나 그런 게 너무 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말하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협회 안티페미 협회에서 그 목표 중 하나가 젠더 폭력 방지법을 막는 게 목표가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좀 한 5분 정도 할게요. 그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한 희대 악법 스페인의 젠더 폭력 방지법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이걸 100대 가지로 선정하고 이거를 거의 하려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근데 이 스페인의 젠더 폭력 방지법 보면은 일단은 기원을 보면은 1993년 유엔은 젠더 폭력 방지법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그냥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PSOE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그 조스 루이스 제퍼테로라는 정부에 의해서 2004년에 제정되었어요.
이 결국 젠더라는 포괄적인 개념하에 여성만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고 이 남성은 제외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보니까 악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스페인에서 하루에 400건이 허위 고소입니다. 그래서 연간 16만 명의 남성이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16만 명의 남성이 고소를 당하고 그 중에서 거의 한 7, 8천 명이 그냥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실제로 뭐 호세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그 아내가 이혼해서 이혼하고 나서 그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년 후에 그 남편을 성폭력으로 고소했어요. 근데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에 명명되어 있는 특성상 이 남성은 48시간 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치장 신세를 집니다. 여자 말 한마디면 가둬버려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에서도 무죄 받기가 그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냥 거기 가면은 명확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옥살이 하게 되고 유죄 추정의 원칙. 그렇죠.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완전 파괴죠. 결국에는 뭐 아내가 버튼 하나만 눌러서 경찰에 신고하면은 남편 48시간 동안 가둬가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것 때문에 그 고소당한 남편의 그러니까 아들이죠. 그 어머니 아들이 6년 거의 6년 가까이 옥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그 아들을 6년 동안 못 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남편도 자식이 있을 텐데 그 자식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젠더폭력 방지법이 결국에는 가정해치라든지 남성과 여성의 이제 극도의 혐오의 결정체가 다다른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 한국의 이 SNS라든지 군중심리라든지 뭐 이런 전파력까지 더 합치면은 이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은 진짜 한국에 들어오면 최악의 결정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자가 네. 자기가 바람을 펴도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예. 있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바람 펴도 예. 이혼 가기 위해서 틀리면 심지어 어떤 페미니스트는 말하기를 여기 뭐 어떤 성관계를 했을 때 자기가 만족을 못하면 얼마든지 그 강간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런 막무가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젠더 폭력 방지법을 우리가 딱 봤을 때 황당하다 그게 설마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지금 집권 여당이 막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이거 법조인들도 엄청 반대를 하고 뭐 진짜 남녀노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를 근데 해요. 페미니즘 하나로 이게 성담론으로 그냥 일사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투도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그 권력자가 권력을 꽉 잡고 있으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안 들어요 아예. 그러니 네. 이 구조론 발상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페미니즘의 이 구조론 발상이 바로 이 젠더 폭력 방지법 이런 거를 이것과 연결된다는 거 이거를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이쪽부터 간단하게 자기 그 성함이나 뭐 상황을 예. 말씀드리면 뭐 다른 걸 얘기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팍스 코리아나의 윤형진 대표라고 합니다. 예. 예, 안티페미협회 매니저 남거성입니다. 안티페미협회에서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임영주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퇴직을 하고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 오가고 있는 남정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저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유병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일반 회원이 김민입니다. 네, 저는 청년 우파 연맹에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티페미협회에 활동한 이찬양이라고 합니다. 그거 다 이렇게 들어주려고 인터뷰 찍어요. 아까 젠더 폭력 방지법이요? 들었었잖아요. 이거요? 네. 그거랑 두 번째 거 들렸잖아요. 들고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이거 PPT 부드릴까요? 아니, 저 인서트 시간에 그거 내려주시면 한 장씩. 예. 잠시만 그거 들고만 있어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가서 찍어도 가까이 가보지 마. 잘 안 보일 건데 글씨 작아서. 일단 이거 하나 찍고. 끊을게요. ENG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근데 요즘 예지 안 아 그런 겁니까? 예. 예. 보도 같은 거 빼고 나왔어요. 아
피디님의 책임이 막중하십니다. 막중. 아쉬운 게 너무 많은 게 사실 오늘 이 유리천장 개사기극, 임금차별 이거 사기극에서부터 뭐 남녀 노동 시간 이거 아우 오늘 그냥 네,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도 미투 때문에 피곤하니까 이거 미투 반대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굉장히 좋아할 것도 같아요. 좋아할 만한 사람이 몇 명 확실히 알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당세를 확장하려면 페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왜냐 페미니즘이 민주당의 무기니까. 팬들이 아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잠시 요거 좀 하나 찍어. 이게 부메랑이 돼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예. 펜스를 뒤에 펜스를 일단 네, 됐습니다.